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처분하는 단계까지 세금 지식은 기본인데요. 자, 오늘은 세금 마스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또 주가를 높이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필명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먹고 살려고 세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그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또 참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택매매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갈 때 취득세부터가 벌써 크게 차이가 나네요. 오늘은 이제 제가 주택 관련된 얘기 좀 네네네. 나눠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비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주택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루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노멀하게 한번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주택 매매 취득세율 사실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이게 풀려야 거래도 활성화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주택을 더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관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강남 3구랑 용산구 딱 네 곳으로 이제 지금 거의 다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 주택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택부터는 이제 중과세율이 껑충껑충 뛰니까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 거주 목적이어도 사실 부담이 되는 세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꺼려지시죠. 예, 이런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똘똘한 한 채로 더 뭉친다. 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 1%대에서 거의 2주택자에서 8%면은 8배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네. 예,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 3년 이내 양도하면은 이제 다시 1주택이랑 똑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주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율의 부담이 크다라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요 개념에 있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제일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인데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따로 다 법이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따로 적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똑같이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제일 러프한 개념. 가장 센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만약 주택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규제가 강한 데가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정부에서 알려준다고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버티는 게 힘드니까. 이제 보유하는 게 힘들고 처음에 취득할 때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사실 어저께도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추가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니까 와, 그러면 못하겠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저께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도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주택부터는 똑같이 이제 중과세율 8.49, 그다음에 전용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10.4, 13.4 이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이런 부분들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같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그 2주택을 취득을 할 때 저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1주택에 해당되는 그 취득세율만 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처음에 2주택을 구입을 할 때 그 3년 이내에 판다는 조건 하에 그냥 1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2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낸 다음에 3년 이내 처분하고 나서 그걸 돌려받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사실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결국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네네네. 아, 나는 이거 3년 이내 팔 거니까 체크해서 낮은 세율을 내서, 왜냐면 이게 거의 8배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크게 난다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아,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없어. 취득세 낼 돈 빠듯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3년 이내 팔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못 판다.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가 들어와서 이제 추징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무섭습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고. 맞습니다. 네. 먼저 만약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 다시 추징을 네, 당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그리고 이제 후자로 먼저 내고 추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3년 이내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경정청구.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그 상속과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와는 별개로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조금 이걸 말하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안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네.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 취득세도 없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뭔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세금 낸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증여세는 이제 취득세는 아니지만 뭐 300억 원까지 거의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상속을 진짜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상속증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택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실 상속이죠. 그렇죠. 네네네.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 5억짜리가 지금 15억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 네네네. 그 상황인데,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면 그 취득세가 막 3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 지금 중간 미팅 하신 분은 부동산이 좀 많으셔서 네네. 취득세만 4억 정도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는다는 그걸 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리고 힘들잖아요. 상속은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취득세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아니, 그럼 현금이 없으면은 이걸 대출 받아서 아. 하셨어요. 그게 대출 미친 받아서. 노릇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다 받아서 그걸로 취득세 내고 등기한 다음에 양도를 해야 돼요. 아. 그런 상황도 실질적으로 많이 펼쳐져서 취득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가 그나마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으면 취득세 좀 깎아줄게. 그래서 0.96% 정도 내는데요. 이제 농특세랑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3%대 내거든요. 여기 표 보시면. 그러니까 3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 받냐만 못 받냐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3천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 1천만 원도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속인 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 취득세만 여기에 이제 부담이 오시는 거죠. 그 당장에 3천만 원을 네.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이게 상속만 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빚이 생기게 되는 맞습니다. 또 그런 개념. 좀 생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니까 이 취득세 개정안을 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게 또 바뀐 부분이 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이제 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는 어떤 정부의 견해가 조금 맞습니다. 들어간 내용일까요? 근데 이게 우선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반째 계류 중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통과가 된 게 아니군요. 네, 이게 개정안이었고 22년 12월 22일 아직도 날짜까지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냈었고 이제 이거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야 좀 호흡이 그래도 좀 덜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국 여야의 이제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협치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결국 스탠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스탠스는 2주택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투기의 목적은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세율을 좀 빼주고 나머지도 너무 과하니까 일반적으로 좀 반절 정도 줄여서 이제 6%나 4%로 좀 유지해주자. 그러니까 증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증여에 대한 상담 문의가 꽤 많은데요. 증여 취득세가 이제 일반적인 취득세가 3.8%나 4% 앞에서 표에서 보셨겠지만
근데 내가 주는 사람,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그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주면,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하짜리가 빌라 말고는 그렇죠. 예, 웬만한 아파트는 다 넘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줄 때 취득세가 막 12.4%, 13.4%니까 아, 자녀가 그걸 못 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증여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서 결국 이걸 좀 완화시켜주자. 왜냐면 취득세가 막 3억 나오거든요. 저는 증여 취득세. 단순히 이걸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주택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7월이나 8월에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그때 이게 다시 한번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소급 적용해서 22년 12월 21일부터 하셨던 분들은 다시 그 낮은 세율 적용해서 돈 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발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사님의 개인적인 바람 또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취득에 이어서 또 보유에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네.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우선은 종부세 곧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판결이 나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막 집단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냐면 5,700명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헌이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 판례에서는 종부세를 때리고 있으니까. 종부세가 사실 부담이 되는 세금이긴 합니다. 주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좀 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네네. 23년도에 아직은 부담이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상담 사례는 그분이 원래 이제 좀 많이 내면 2천만 원 이렇게 내셨어요. 그 정도면 그래 좀 이 주택이 좀 있으신가 보다. 이 정도 상황이시잖아요. 그분이 딱 1년 지나고 개정되니까 6만 원 내셨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는 게 세무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금방 계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부세는 과거에 얼마 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액수가 증가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내지만 이게 정해주거든요. 그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요즘 부담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중과세가 있다. 근데 3주택자 중에서 이제 과세표준이 12억 넘어가면 세율을 이제 2개로 갈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왜냐면 우리가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내는 게 6월 1일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증여문의가 항상 있습니다. 빨리 나 이거 좀 주택수를 좀 줄여서 종부세를 좀 낮추겠다. 이게 지금 세율표를 보니까 일반 세율과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세율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 수랑 주택 가액을 두 개를 믹스시켜서 항상 중과세가 역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앞에 취득세에서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시장 접근하실 때 보면 좋은 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간다 그러면 점점 조정대상 지역 내 똘똘한 한 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이게 키 맞추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좀 들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 에쿼티가 있으면 거길 들어가겠지만 자본이 없으면 거길 못 가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6억에서 9억으로 뭐 상향이 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요즘 그 분양가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 분양가도 8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네네네. 이제 이게 부담이 좀 예. 크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좀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좀 빠지신 분들이 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도 좀 부담이 있어서 나간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원주민이 그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도 있지만 이따 뒤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메인은 사실 상속세입니다. 예.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막 억 단위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 왜냐면 나는 은퇴를 했고 그렇죠. 예전에 강남에 아파트 사라 그래서 그냥 샀다 공무원 때 두 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취득가액 계약서를 보면 제가 알아요. 취득계약서 예전에 막 1억 2천. 근데 걔가 지금 30억.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나 지인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커뮤니티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음마 아파트 지하 상가 거의 식당이 맛있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살아오고 내 모든 어떤 추억이 또 담겨 있는 맞습니다. 장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세금 때문에 이렇게 튕겨서 나가시는 게 덜어 있죠. 네네네. 종부세 때는 좀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고. 네네.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임대소득세는 어떤지 간략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로 3월 달에 하셨을 텐데 말 그대로 내가 운영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는 주택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비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법인을 통해서 많이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 곧 김정률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이제 개인의 뭐 주택 투자는 많이 아시겠지만 블로그도 많고 그러지만 법인을 활용한 이제 비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강의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별로 자산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올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누진세율로만 보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할 듯한데,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는 지향, 그리고 비주거는 지향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비주거는 지향이면 임대사업자의 경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전부 다 권할 만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러냐면 법인을 운영하실 정도면 이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요. 말 그대로 그릇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얘기죠. 네네. 그것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 법인의 주주가 자녀가 있으면 이제 배당도 좀 편히 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좀 논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 국외주택은 외국에 보유한 주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12억 원 이하의 국외주택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국외주택은 우선 다 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제 개별주택 가격 12억 원 넘어가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주택 수로 이것도 다 따져요. 그러니까 국외주택은 한 채건 두 채건 무조건 네, 과세 과세입니다. 대상이 네. 되는 거군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소형주택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피스텔을 결국 주거용으로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오피스텔을 이제 연쇄사업자로 운영하신 분도 있고 과세사업자로 운영하신 분도 있거든요. 결국은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네. 예. 근데 뭐 위장 임차인이냐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은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임대소득은 생각보다 세액이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막 엄청난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소득을 벌 때는 저는 말씀드리죠. 비주거용이 나으실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임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내가 내 주택을 팔 때 갑자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카운팅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액 차이는 몇 억대가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임대소득을 평생 모아도 예. 그래서 한참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상업형으로 인기가 좀 많았다가, 맞습니다. 네. 왜냐면 매달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이게 주택수로 카운팅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 수요가 뚝 떨어졌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물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예 멋지게 이렇게 뽑아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주거용 이외에 다른 임차 주는 경우가 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주 많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강의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또 나와 있는데, 분리과세, 종합과세 얼핏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조금 분리하고 합친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이게 맞나요? 네. 네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 때 이런 지식들 그때라도 공부를 해야 내년 5월을 준비하시니까 말 그대로 주택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면 아니, 너만 따로 계산해서 돼 라고 해줍니다.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이제 분리과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복권이세요. 예, 복권 붙으면 걔만 세금 내고 끝내잖아요. 예, 그래 설명은 좀 이해가 확 한번 가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따로 얘만 계산하니까 경비나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제 14% 딱 내고 끝.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에 월세하고 있는데 2천만 원 넘어버렸네? 그러면 반전세나 전세로 바꿔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면 내가 종합과세 할지 분리과세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14%인데 우리 종합소득세 가장 낮은 세율이 6%잖아요. 그러니까 6%로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홈택스에 다 비교하는 계산하는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번만 써보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천만 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 신고. 네, 이거는 무조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된다. 아직도 근데 임대소득은 잘 안 걸린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주택임대. 특히나 뭐 예전부터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임대하셨던 분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걸리는 루트가 다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상호대차가 있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신고를 안 해요. 상관없겠죠. 근데 거기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다. 그러면 그런 DB들은 사실 세무서에 쌓이겠죠. 네. 근데 일정 세금이 안 나오면 세무사는 사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과세를 안 하는 것뿐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추징을 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너무 바쁘다. 우선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중요성 위주로 뭐 1000만 원 이상 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하고 큰 거부터 하느라고 맞습니다. 조금 미뤄진 것 뿐이라고. 근데 5년이 쌓이면 가산세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안 걸리셔도 뭐 좋다,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나오면 그 액수가 이제 크실 거예요. 가산세가 매년 10%씩 쌓입니다. 가산세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네.